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1년 9월 30일 새벽, 터키 에르데르의 18세 소녀 알레이나 아귤은 급히 유서를 남기고 고층 건물의 창문에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유서에 한 남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보다 무려 22살이나 많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조종과 수치,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소녀의 일기 속에서 악몽이라 불린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밟던 소녀를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처럼 몰아넣었을까요? 경찰에 의해 봉인된 유서 속에는 과연 어떤 말 못할 절망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레이나의 고등학교 남자친구가 유학을 떠난 뒤 둘은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자친구의 39세 아버지 괴칸 아르긴이 알레이나에게 연락해 사무실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알레이나는 괴칸이 전 남자친구와 화해하라고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괴칸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에는 알레이나의 사적인 사진이 버젓이 떠 있었습니다. 그 사진과 영상은 교제 기간에 알레이나가 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괴칸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레이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칸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급히 물었습니다. 괴칸은 불순한 태도로 가족과 친구들이 이런 사적인 사진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말을 듣고 며칠만 자신과 함께하라고 말했습니다. 터키가 이슬람권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이라 해도 사적인 사진이 주변에 유포되는 일은 여성에게 파괴적인 타격입니다. 하물며 알레이나의 가정사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알레이나는 2003년생으로 6살 위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2018년 오빠는 외지로 일하러 갔다가 익사로 사망했고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가까스로 상실의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알레이나는 더 이상 부모를 슬프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괴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애원했지만 겨우 손에 넣은 걸 쉽게 놓아줄 리 없었습니다. 괴칸은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알레이나에게 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아직 학생이던 알레이나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게다가 상대는 그녀의 사적인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알레이나는 괴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괴칸이 전화만 하면 알레이나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사무실로 가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괴칸은 바깥에서 내 식구가 행복한 일부일처 남편인 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알레이나가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건 눈에 띄기 쉬웠습니다. 괴칸은 놀리던 한 아파트를 비워 미래 전용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날들은 2020년 5월 14일까지 계속됐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알레이나는 현지의 한 공사 중인 고층 건물에 올라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도착해 알레이나를 옥상에서 설득해 내려오게 했습니다. 알레이나는 비교적 침착했고 과격한 행동도 보이지 않아 경찰을 따라 순순히 경찰서로 갔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괴칸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들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각종 협박과 폭력도 포함해 진술했습니다. 당시 알레이나는 17세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현지의 성인 남성을 상대로 이토록 중대한 고발을 하자 경찰은 그날 밤 괴칸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확인된 것은 조사가 끝난 뒤 괴칸이 곧바로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괴칸은 알레이나보다 22살 많아 2020년 당시 정확히 39세였고 알레이나와 같은 에르데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알레이나의 전 남자친구 괴티르크 아르긴이고 다른 아들은 나이가 더 어렸다. 사건 이후 괴칸이 초보자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 집안이 넉넉하긴 해도 초보자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괴칸은 결코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전에 위반 운전과 불법 총기 소지로 2차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이 미성년 소녀에게 범죄로 고발당했다면 경찰은 어떻게든 면밀히 조사한 뒤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알레이나는 경찰 혹은 괴칸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2020년 6월 알레이나는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 대학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초조해져 그녀에게 과외를 붙여 대입시험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알레이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부모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공부를 너무 몰아붙였다고 생각해 잠시 학업을 중단시키고 심리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부모도 어렴풋이 알레이나에게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끝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져 물어도 그녀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알레이나는 이미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아버지 괴칸 아르긴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이미 순전한 괴롭힘과 가학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괴칸은 알레이나를 속이며 오래전부터 그녀를 연모했으나 기회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를 썼을 뿐 마음으로는 그녀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침해당한 굴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자존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였는지 알레이나는 괴칸의 말을 믿으려 했었고 강압이 아닌 연애를 하는 척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알레이나의 마음은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후 괴칸은 더욱 대담해져 협박과 침해는 물론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괴물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레이나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친구나 친척 집에 얹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괴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끝내 알레이나를 찾아내 협박했습니다. 알레이나는 소셜미디어에서 괴칸을 차단했지만 괴칸은 집요하게 새 계정을 만들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같은 작은 마을에 살다 보니 서서히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알레이나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알레이나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재활센터에 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레이나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알레이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른 것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 뒤 한동안 알레이나는 고모 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고모 집은 재활센터와 멀지 않아 틈날 때면 알레이나는 재활센터에 들러 어머니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모가 퇴근해 돌아오니 같은 동의 이웃이 오늘 참 이상했어요. 어떤 남자가 계속 당신 집 문을 두드리더니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알레이나에게 문을 열라고 강요했어요. 알레이나가 끝내 말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자 그 남자가 그제서야 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알렸다. 이를 들은 고모는 일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그날 밤 시간을 내 알레이나와 마주 앉아 왜 그 남자가 자꾸 들러붙는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차분히 물었습니다. 알레이나는 마침내 일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모는 일이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지만 그 남자가 집까지 찾아와 알레이나를 괴롭혔다는 생각에 다급해졌습니다. 고모는 경찰서에 신고하자. 얼른 그 미친놈을 잡아들이게 해야지. 안 그러면 어린 내가 중년 남자에게 계속 시달린다는 소문이 퍼져 얼마나 곤란하겠니. 만약 경찰이 예전처럼 안 움직이면 이 일을 문중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자. 장로들이라면 그 몰상식한 자를 수습할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권했습니다. 고모의 지지를 얻은 알레이나는 마음을 굳혔다. 경찰에 신고해 반드시 저 악질 괴칸을 감옥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괴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1년 9월 27일 괴칸은 부계정으로 알레이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약 문중의 장로들에게 고하러 나가면 즉시 그 사진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들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그러면 알레이나 앞에서 그 사진과 영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알레이나는 괴칸의 말을 정말로 믿고 말았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알레이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그는 순진하게도 괴칸이 약속을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괴칸이 알레이나를 불러낸 건 주로 추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괴칸은 각종 부계정으로 알레이나의 SNS를 훔쳐보며 지켜봤고 몇몇 남자들이 계속 댓글을 단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레이나는 이미 자신의 소유였고 다른 남성과 소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괴칸은 알레이나에게 그들을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대를 품고 왔던 알레이나는 그의 태도를 보고 또다시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알레이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괴칸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알레이나가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반항까지 하자 괴칸은 즉시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한 대 내리쳤다. 이어서 그녀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괴칸은 한 손을 비워 알레이나의 입과 코를 꽉 막았습니다. 알레이나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했고 숨이 막혀 자칫하면 질식할 뻔했습니다. 더는 반항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자 괴칸은 손을 놨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돌린 알레이나는 더는 그를 자극하지 못해 시키는 대로 아파트에 머물렀고 그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알레이나는 재활센터로 가 어머니를 찾아뵌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알레이나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가 괴칸이 어떻게 사적인 사진으로 협박했고 어떻게 침해했으며 어떻게 연애를 강요했는지
그리고 전날 밤 어떻게 자신을 거의 질식시킬 뻔했는지까지 일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알레이나는 괴칸이 보낸 음성 메시지 한 통을 제시했습니다. 그 안에서 괴칸은 잘 들어. 내가 직접 너를 끝내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끝내든지 둘 중 하나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알레이나는 극도로 괴로웠습니다. 열흘 남짓 전 이미 괴칸과의 관계를 끊고 이 뒤틀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괴칸은 집요하게 달라붙어 그녀를 하루 종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단 1%의 희망이라도 있었다면 알레이나는 신고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서를 나온 지 2~3시간이 지나 알레이나는 편의점에서 술 한 병을 사거르며 마셨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심야에서 9월 30일 새벽 사이 알레이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친구는 알레이나가 괴칸과 얽힌 일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알레이나는 친구에게 경찰서에 다녀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정말로 무너질 것 같다고, 미친 짓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술을 많이 마셨으니 얼른 집에 가서 쉬라고, 밖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괜찮을 거고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달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친구가 알레이나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문자도 보냈고 새벽 2시에 알레이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소 뒤섞여 있었지만 대략 이 도시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 내 생명을 대가로 다른 여성들을 보호해 더는 다치지 않게 하겠다였습니다. 친구는 알레이나가 술에 취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큰 도시에서 자신들 같은 소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친구는 피곤해 그대로 잠들어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알레이나는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옆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알레이나의 삼촌이 소유주 중 한 명이었지만 삼촌은 최근 사정이 있어 거주하지 않아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알레이나는 건물로 들어가 단숨에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신발, 가방, 술을 삼촌 집 문 앞 신발장에 내려놓고 창가로 가서는 몸을 던졌습니다. 당시 새벽 3시, 매우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큰 충격음에 잠자던 이웃들이 깼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8살의 알레이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알레이나가 부모가 사는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사망 직전에 부모의 거주 건물에 들르긴 했지만 지인을 마주친 데다 부모가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길 원치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삼촌 집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알레이나의 전 남자친구 괴티르크가 현장에 수상하게 나타났고 칼을 소지한 채 경찰에 현행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괴칸, 즉 그의 아버지도 곧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신발장에서 알레이나의 유품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립스틱으로 쓴 쪽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녀가 괴칸을 고발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말이 돌았지만 실제로 유언은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괴칸이 나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급박하게 벌어졌고 만취한 알레이나가 차분히 한 편의 글을 썼다면 아마도 뛰어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의자 괴칸은 경찰에게 바깥의 소문은 전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레이나는 자신의 정부이며 아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1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연애해왔으며 자신은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레이나가 걸핏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몇 달 사귀고 나서야 그녀가 정신적 문제가 있으며 여러 차례 스스로를 해치려 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오히려 그녀를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레이나의 어머니가 재활센터에 있어 입원비가 많이 들었고 본인이 의료용품을 사주는 등 도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괴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휴대폰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괴칸은 곧바로 휴대폰이 마침 부서져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 알레이나의 관계가 좋았다는 걸 알고 있고 사건 전날 밤에도 둘이 관계를 맺었으며 함께 약국에 가 피임약도 샀으니 알레이나가 자신 때문에 투신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 남자친구 괴티르크는 경찰에 자신과 알레이나는 고등학교 동창일 뿐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고 연애한 적도 없으며 알레이나가 자신에게 애정 어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알레이나 일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아버지와 알레이나가 함께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왜 칼을 들고 나타났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괴티르크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로 알레이나의 가족이 자신에게 보복할까 두려워 호신용으로 칼을 챙겼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흘 뒤 괴칸 부자는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경찰은 일단 그들을 풀어줬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경찰에 고인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점차 확산되며 터키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공지를 내고 알레이나의 휴대폰을 기술 감정에 넘겼으며 결과를 기다려야 하니 서두르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 남자친구 괵튀르크의 휴대폰도 제출되었고 기술 인력이 그 안에서 그가 아버지 괵칸에게 보냈던 일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괵튀르크가 아버지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괵튀르크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쓰레기 같은 짓을 하며 미성년자에게 손을 뻗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메시지에는 수년간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온갖 욕설과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이를테면 들어 이 늙은이야. 네가 내 학교 여학생들과 연락을 하다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들은 아직 미성년이야. 더러운 손을 소녀들에게서 치워. 그 학생들 건드리지 마. 진절머리가 난다. 꺼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자 기록에 따라 괵튀르크는 기본적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괵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자에 따르면 괵칸이 괴롭힌 대상은 결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SNS에서 현지 소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해 아들과 함께 집에서 공부하자고 초대하고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며 자연스럽게 술을 강요했습니다. 소녀들이 취하면 더러운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소녀 외에도 괵칸은 아들의 여자친구 둘을 강제로 범했으며 친구의 아내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기간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몇몇 피해 소녀들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수사에 협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더는 이 더러운 일과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추문은 과거에 완전히 묻히길 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피해자들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법정 증언은 2차 가해에 가깝다. 우리가 그들을 과도하게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알레이나의 아버지는 언론의 딸이 분명 타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괵칸이든 괵튀르크든 둘 다 좋지 않은 인간들이며 분명 부자가 공모해 알레이나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안 결과는 알레이나가 내부 출혈로 사망했고 척추 골절과 머리부 충격상이 있어 실족 추락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매우 높았고 추락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창틀에서는 그녀 본인의 지문만이 채취되었고 지문 분포와 추락 궤적도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알레이나 혼자 있었음을 확인하고 형사사건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괵칸 부자 주거지 주변의 CCTV를 중점적으로 확인했고 사건 당일 두 사람 모두 알레이나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7일 후 알레이나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은 알레이나의 휴대전화에서 괵칸이 보낸 사적인 사진들을 확인했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도 발견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음성으로 전송되어 발신자가 괵칸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건 직전에 괵칸이 보낸 알레이나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알레이나의 일기장도 확보했는데 그 안에서 그녀는 괵칸을 양심도 없는 정신이상자라며 통렬히 비난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괵칸은 재차 체포되었고 2022년 3월 18일 알레이나 사건이 개정되어 총 16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증거와 함께 괵칸은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종신형과 1만 터키리라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터키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당시에는 그나마 액수가 있었더라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달러대 수준에 불과해 운송회사 사장인 괵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선고 후 오래 지나지 않아 괵칸 측 변호인은 항소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괵칸은 타인을 자살로 교사한 혐의와 상해죄로 종신형을 공갈 및 협박 혐의로 2년 4개월의 추가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재판 기간 내내 과거 괵칸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여성들 중 어느 누구도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양형에서 추가 가중 사유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터키의 종신형은 일반형과 가중형으로 나뉘며 괵칸의 범행으로 보면 사실 가중형이 타당하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일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24년을 복역하면 괵칸에게 가석방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는 당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4년 복역은 기정사실이며 그가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 이야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아름다운 사장님이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하반신에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놀랍게도 이미 결혼한 피해자가 생전에 무려 8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애인은 전부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새벽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 낭캉구 경찰은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 강윤르가 본인이 운영하던 의류 가게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되어 가게로 갔지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 바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진술을 통해 강윤루가 5년 전 결혼한 후 밤에는 의류가게 2층에서 거주하고 낮에는 1층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만 아이를 데리고 강윤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 강윤루의 휴대폰과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남편은 경찰에 빠른 조사를 간청했습니다. 경찰이 윈루 패션 의류가게에 도착한 후 그곳을 봉쇄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2층 침실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하반신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목에는 명확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강윤루는 목졸림으로 인해 질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시간은 전날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강윤루는 숨지게 된 후 몹쓸 짓을 당했는데 몸에서는 남성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를 해친 후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의 핸드폰과 액세서리를 가져갔습니다. 범행 동기는 돈일 가능성이 높았고 즉흥적으로 관계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장실과 침실이 모두 2층에 있었고 침실은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침실 문 앞에는 붉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 8,000위안, 하나로 약 151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왜 8,000위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강윤루의 옷과 화장품과 함께 콘돔 2케이스가 놓여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발견된 사용한 콘돔 포장지는 탁자에 있던 콘돔과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강윤루에게 몹쓸 짓을 할 때 콘돔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DNA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층 조사에서 경찰은 강윤루 남편의 구두 자국과 다른 의심스러운 구두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두 자국은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졌고 계단에서 끌려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강윤루가 1층에서 피해를 당한 후 범인에게 2층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두 가지 발견을 종합해 볼 때 범인은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현장에는 구두 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을 리가 없고 강윤루를 2층으로 옮길 때 두 사람이 들고 가면 되어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범인의 구두 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은 자국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범인은 키 170cm 정도의 20, 30대 남성으로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강윤루의 손톱 밑과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같은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윤루의 목에서는 다른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즉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증거는 한 명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또 다른 남성의 DNA가 나타난 걸까요? 경찰은 수사가 막막해지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의류가게의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여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습니다. 강윤루의 가게는 평상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 밤은 8시 30분도 되기 전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에는 문과 창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지인이거나 아니면 범인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몰래 가게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술팀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의류 가게에서 컴퓨터를 발견했는데 연결된 모든 전원 케이블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에 경찰은 의심을 끌게 됐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기록을 복구하여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강인루의 이성 친구가 무려 7, 80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간저우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강인루와의 채팅 기록은 매우 친밀했고 돈 거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성 친구들 중에서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강인루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녀에게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가 이성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며 제천대성을 주목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인루의 의류 가게는 옷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몸도 같이 팔았는데 남자들은 강인루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인의 신원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제천대성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남자의 실제 이름은 왕싱이였습니다. 그는 간저우시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키, 체격, 나이 모두가 경찰의 몽타주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왕싱이를 소환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싱이는 강인루가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그냥 그녀에게 겁주기 위해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왕싱이는 경찰에게 강인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그 관계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질투로 강인루가 다른 남자들과 얽히는 것을 원치 않아 강인루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 왕싱이의 목에 새로 생긴 듯한 상처 2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남성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의 목에 있는 상처가 강인루에게 긁힌 상처로 의심하고 그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왕싱이에게 목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물었습니다. 왕싱이는 이틀 전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가 긁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풀지 못한 경찰은 왕싱이의 DNA를 채취하여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비교 결과 왕싱이의 DNA는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를 왕싱이의 DNA와 비교했지만 역시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왕싱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강인루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그가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그때 왕싱이는 경찰에게 중요한 인물인 장위엔 카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도 강인루의 애인 중 한 명이라며 강인루가 장위엔 카이에게 매우 잘해주었고 그의 요구라면 거의 다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강인루가 장위엔 카이에게만 특별하게 대해주어 왕싱이의 불만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인루에게 장위엔 카이를 떠나라고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장위엔 카이가 도박꾼이며 강인루에게 자주 돈을 빌려 몇 달 동안 강인루는 그에게 10,000위안 이상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싱이는 장위엔 카이가 돈 때문에 강인루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왕싱이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장위엔 카이를 찾아갔습니다. 조사 결과 장위엔 카이는 난칸구 공장의 노동자였고 171cm의 키에 체격은 마른 편이었습니다. 그도 경찰이 만든 몽타주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장위엔 카이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장위엔 카이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본인이 공장 기숙사에서 샤워했다며 강인루를 찾아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과 공장 경비원이 자신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는 사건 당일 저녁 7시경 강인루와 몇 분 동안 통화를 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이 장위엔 카이가 언급한 경비원과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여 신문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장유엔 카이가 저녁 7시경에 샤워실로 들어가 저녁 9시경에 나왔다고 말했고,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동료는 장유엔 카이가 밤 10시 30분쯤에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장유엔 카이는 총 2시간 이상 샤워를 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했을까요? 이상하다 싶은 경찰은 샤워실로 들어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샤워실에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통해 나가면 바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어가면 강윤루의 의류가게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유엔 카이가 샤워를 한다는 핑계로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장유엔 카이를 찾아가 그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장유엔 카이의 DNA가 강윤루의 목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장유엔 카이의 혐의는 더욱 커져갔는데 장유엔 카이는 끝까지 본인이 강윤루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강윤루를 찾아간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강윤루는 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는데 마침 샤워를 하려던 그는 강윤루의 목소리에 욕정이 생겨 샤워실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가 강윤루의 의류가게로 갔습니다. 강윤루를 만난 장유엔 카이는 먼저 월급을 받으면 꼭 돈을 갚겠다고 그녀를 달래며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강윤루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강윤루는 화를 내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장유엔 카이는 결국 강윤루와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장유엔 카이는 떠나기 전에 강윤루의 목을 만져 그의 DNA가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한 건 형사사건에 연루될까봐 두려워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장유엔 카이의 진술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유엔 카이를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를 시간과 동기가 있었고 강인루의 몸에서도 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장유엔 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일단 장유엔 카이를 풀어주었지만 그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은 계속 무시해왔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인루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아내 강인루가 참변을 당했는데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슬픔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강인루의 남편이 범인일까요?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 남편으로서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는 질투 때문에 강인루를 해친 것일까요? 경찰은 강인루의 남편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편의 부모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저녁 아들이 잠시 외출했다가 밤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와 계속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즉 강인루의 남편도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은 CCTV를 조사한 결과 그가 사건 당일 밤에 강인루의 의류가게 방향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 강인루의 남편을 소환했습니다. 강인루의 남편은 경찰에게 지난달 강인루가 임신했지만 본인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아직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강인루가 임신하여 그는 절대로 그녀를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강인루의 남편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당일 밤에 사설탐정과 함께 강인루의 의류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설탐정에게 강인루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은 사설탐정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는데 사설탐정은 강인루의 남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날 밤 본인과 의류가게에 갔었다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게 앞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떠났습니다. 물론 증인이 있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강인루의 남편의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강인루 남편의 DNA는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그의 혐의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수사는 다시 한번 막히게 되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있는 2명의 용의자는 전부 혐의에서 풀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장유엔 카이는 여전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여
의류 가게 1층과 2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조사에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외부의 발코니에서 사용한 콘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콘돔을 기술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콘돔에서는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남성의 DNA는 강인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와 담배꽁초의 DNA와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번 증거 발견은 경찰에게 사건 해결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이 결과는 장이엔 카이가 강인루의 목에 키스만 했을 뿐 그녀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돔을 사용한 남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범인의 특징, 즉 나이, 키, 체격에 부합하는 20대 남성 56명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장화라는 남자가 경찰의 주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DNA는 콘돔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장화의 행적을 파악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추궁에 장화는 결국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이엔 카이에 대한 혐의는 결국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강인루를 해친 범인이 아니었고 단지 강인루와 관계를 나누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범인 장화는 강인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강인루를 해친 이유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강인루가 자신의 3,000위안, 약 56만 원을 훔친 것으로 의심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장화는 난캉구 출신으로 2010년 7월에 대학교를 갓 졸업한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외지에서 일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 난캉구로 돌아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10일 전쯤 장화는 마을버스를 타게 됐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는 그가 힘들게 모은 3,0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장화는 당시 버스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화는 돈을 잃은 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침묵에 빠진 거였습니다. 10일 후인 11일 17일 저녁 8시경 장화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강인루의 의류 가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카운터에 있는 강인루가 버스에서 자신의 돈을 훔쳤던 여성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는 잠깐 망설이다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화는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장화는 복수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다시 강인루의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강인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온 그는 먼저 강인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녀를 두고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강인루는 앉아서 크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장화의 머릿속에는 복수뿐이었습니다. 그는 강인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강인루가 그의 귀를 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상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자신이 사람을 해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긴장하게 된 장화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숨진 강인루를 2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그는 그녀를 숨기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지쳐 그녀를 그냥 침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후 장화는 침대 옆 옷장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침실 탁자 위에 있는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분이 아직 전부 풀리지 않은 그는 콘돔을 착용하여 강인루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콘돔을 벗어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마침 발코니에 떨어졌습니다. 장화는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강인루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휴대폰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컴퓨터를 가져가려고 했지만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불편하다 느껴져 포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침실에 있던 8,000위안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장화는 범행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그와 함께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증거와 자백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결국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장화의 범행 동기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측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숨진 강인루를 모욕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강인루의 어지러운 사생활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인 건 사건이 결국은 해결됐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폭발했고 차 안에 있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결국 밝혀진 범인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현직 또는 퇴직한 국가 고위 관료였고 그들은 자신이 마치 지역의 황제인 양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휘두를 수 있었는데 결국 아름다운 여성을 향한 욕망으로 인생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를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특히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체포되어 바로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역사상 극형 선고를 가장 빨리 받은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중국 산둥성 진안시입니다. 2007년 7월 9일 오후 진안시 건설로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폭발 사건이 이곳의 평온을 깨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도로 중간 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지더니 폭발의 강력한 충격파는 순식간에 혼다 승용차를 잿더미로 만들어 운전자는 산산조각이나 잔해가 길가 건물 창문에 걸려 있었고 인근의 한 택시도 불길에 휩싸여 운전자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규모가 너무 커 폭발 지점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은 날아온 차량 파편에 목이 베어 병원에서 10바늘 이상 꿰매야 했습니다. 폭발 후 주변 주민들은 모두 웅성거리며 자동차가 자연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 탱크 폭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나 연료 탱크 폭발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폭발로 인해 길거리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었고 택시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는데 사건의 잔인함은 진안시 경찰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럼 번화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폭발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사건은 보기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의 폭발은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폭발이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성능 폭약인 TNT로 인한 폭발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계획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의학 부서를 통해 빠른 속도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31살의 여성 유해평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안시 루이안 아파트 13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폭발로 파손된 차량은 최근 출시된 하늘색 혼다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신분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진안시 국토자원부 기관 당위원회 정과급 관부이자 청렴연맹 부석이었습니다. 여성의 국가공무원이 거리에서 폭발로 참변을 당했다는 뉴스는 진안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여성 고위계층을 해쳤을까요? 그녀는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당했을까요? 다행히도 경찰 수사는 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단서인 망가진 휴대폰과 리모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사 끝에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 번호의 소유자가 진지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50살의 진지는 진안시 공안국 치안지대 3대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 폭발에 사용된 엄격히 통제된 TNT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가 범인이었을까요?
이와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주변 상인과 주민들을 조사하던 중 폭발된 차량 근처에 경찰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여 그 경찰차를 찾아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진지가 속한 치안대대 소속이었습니다. 사건 담당자는 몰래 그 경찰차를 수사하여 차 안에서 폭발된 차량에서 발견된 폭발물 잔여물과 같은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신발과 옷을 처리하지 않아 폭발물 잔여물이 신발 자국과 함께 경찰차에 남아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치안지대 등은 관련 부서를 통해 사건 당일에 진지가 경찰차를 운전하여 폭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단서는 진지를 강력한 용의자로 주목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팀이 유해평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했는데 의문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해평의 집에서 수사관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는 유해평이 어린 아들과 찍은 가족 사진 외에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지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다니와였습니다. 그럼 다니와의 사진이 왜 유해평의 집에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분명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과 과연 연관이 있을까요? 경찰은 더욱 유력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 발생 원인이 사랑 혹은 증오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3명의 남자인데 그들은 유해평의 전 남편, 진지, 그리고 애인인 다니와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유해평의 전 남편을 조사하여 그를 용의자 혐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지와 다니와를 조사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 조카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담당 경찰은 수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월 11일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휴대폰 등 확보된 증거물을 통해 청도에서 진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진지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일을 해온 진지는 경찰이 자신을 찾게 된 것이 이미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는 곧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진지는 다니와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진지가 자백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4일 만에 산동성 기율검사위원회, 산동성 공안청, 산동성 검찰원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동성 고위관료 다니와를 체포하였습니다. 다니와는 조사에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7월 9일 폭발 사건이 자신이 조카 사위 진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니와는 경찰신문에서 본인이 매우 후회한다고 했지만 그는 사람을 해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한 번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유해평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해평을 아주 혐오하여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다니와와 유해평 사이에는 어떤 증오가 있었을까요? 다니와의 진술로 경찰은 비극이 14년 전에 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46년 1월 17일 다니와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그는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무를 베다가 왼쪽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1965년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니와는 시안교통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에서 최초의 대학생이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와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학 졸업 후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뛰어난 친화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니와는 고위층을 맡게 된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매번 마을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운전사에게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게 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농담을 나누며 짧은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젊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해평을 만난 후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다니와는 산동성 랴오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는 성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갈 수 없게 되어 다니와는 혼자서 랴오청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랴오청에 도착한 다니와는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관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다니와의 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바로 유해평이었습니다. 당시 18살의 유해평은 가장 아름다울 때였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세심하게 다니와를 잘 돌봤는데 아내와 떨어져 지내던 다니와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평에게 다니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라 그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자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48살이었고 유해평보다 30살이나 나이가 많아 이는 두 사람의 미래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다 다니와는 다시 진안시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그는 내연녀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유해평을 산동성 전자공업국 산하 노동서비스 회사에서 일하게 했고 또 그녀를 위해 집도 마련해 주어 다니와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와는 유해평에게 아주 잘해주었는데 자신이 승진을 하면 그녀도 함께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1997년 말 다니와는 정부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승진했고 더 큰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진으로 그는 내연녀 유해평을 민정국으로 옮겼고 또 한 채의 집과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다니와의 보호 아래 유해평은 진안시에서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평은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달라가자 부모님과 여동생을 모두 진안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와에게 애교를 부려 가족들에게 일자리와 호구 문제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니와는 유해평의 탐욕으로 점차 부패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끝없는 요구를 채우기 위해 계속 돈을 받아 불법 행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패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유해평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다 다니와의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여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척했지만 유해평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유해평은 심지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한 의사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의 남편은 그녀와 다니와의 추악한 관계를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와가 유해평의 결혼 생활을 망친 것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다니와와 결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유해평은 다니와에게 직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니와는 그녀를 국토자원국으로 인사이동해줬는데 유해평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니와에게 130제곱미터의 큰 집과 최신 모델의 자동차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유해평이 살고 있던 집과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해평은 혼자 살았고 밤 10시가 돼서야 다니와가 그녀를 만나러 가 잠시 머물다가 곧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해평은 그런 삶에 지쳐 다니와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와는 처음부터 유해평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유해평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니와를 협박하기 시작하여 다니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해평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해줬는데 그녀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해평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인 다니와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면서 사실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더러운 일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꼼꼼하게 사람들을 선별한 끝에 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지는 다니와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다니와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진지는 큰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이 되어 부대장을 맡게 된 것도 다니와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고 또 진지는 다니와에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진지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다니와는 가장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진지가 설날에 다니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니와는 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진지가 유해평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밝혔는데 진지는 본인이 삼촌 덕분에 지금의 직책을 얻었으니 삼촌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한 끝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유해평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해평이 주로 시내에서만 활동하였습니다. 시내에 차량이 많아 속도가 매우 느려
마냥 무턱대고 행동했다가는 유해평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진지 자신이 드러날 위험도 있어 그들은 바로 이 계획은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진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공병 출신으로 폭약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이 모든 범행 흔적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니와에게 얘기하여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니와는 진지에게 유해평의 집 주소, 자동차 열쇠 등을 제공했습니다. 진지는 자신의 관시를 이용하여 폭약을 구했고 자동차 정비소 주인인 진창병과 신분이 있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40살이었던 진창병은 자동차 리모컨 장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번의 실험을 거쳤고 2개의 뇌관을 사용한 후 나머지 3개의 뇌관과 2kg의 폭약으로 리모컨 폭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지는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이 범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니아가 재촉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7년 7월이 되자 진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후 진지와 진창병은 경찰차를 타고 유해평의 직장 건물 아래로 갔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들고 차에서 내려 유해평의 하늘색 혼다 승용차를 찾아 다니와가 준 리모컨으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아래에 폭탄을 붙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 폭탄을 설치한 후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따라 폭발할 기회를 놓쳤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5분 만에 유해평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진지는 차를 돌려 유해평이 집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지나가는 건설로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 분담을 하여 진지는 차 안에서 리모컨을 들고 지시를 기다렸고 진창병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다가 유해평을 발견하면 진지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상인들과 휴식을 취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유해평이 옆길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창병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인에게 앞쪽이 루이언 아파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의 불안한 모습과 외지 사투리에 노인은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몇 분 후 진창병은 유해평의 차량을 보게 되어 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굉음과 함께 자동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인근 노점상에게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지난 7.9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폭발 후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에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때 휴식을 취하던 노인은 조금 전에 길을 묻던 외지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는커녕 급하게 경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노인은 경찰차의 번호를 기억하여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7월 13일 다니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고 단 1시간 만에 모든 범행 과정을 자백하여 본인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이름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재판 과정에서 다니와는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뇌물을 받아 169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33만 위안, 하나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건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폭발 사건으로 인한 관료 부패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해평은 매우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여 유언처럼 가족들에게 내가 만약 참변을 당하게 되면 나를 해친 사람이 분명 다니와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다니와는 자신의 권력으로 사건이 자동차 연료 탱크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이 59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곧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의 사무실을 떠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에 서명하던 펜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매일 그를 데려다 주던 자동차는 여전히 마당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사무실을 떠날 때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극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면 여생을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신문 과정에서 비교적 편안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다니와는 자신의 61년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범인 진창병은 경찰에게 자신이 폭발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망설였던 사실을 강조하며 범행을 중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는 극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은 다니와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래는 폭발 장치를 설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한 다니와에 대해 검찰이 그에게 지금 후회하십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자 그는 후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탄을 사용한 것이 후회됩니다. 만약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여전히 그녀를 제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니와는 내연녀를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가스 과다 흡입과 고속도로 타이어 펑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했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유해평의 차가 고속도로에 오르기 전에 타이어가 펑크나 다니와는 유해평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차까지 고쳐주어야 했습니다. 산동성 인민검찰원 공소 1처 검사 광림은 당시 다니와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습니다. 그는 처음 다니와를 만났을 때 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광림은 여름이었지만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6cm 정도였습니다. 사각형 얼굴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와는 항상 승승장구했고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박수와 꽃다발만 받아왔던 그는 차가운 수갑을 올가매는 순간 얼마나 큰 공포와 좌절감이 들었을까요? 결국 폭발과 함께 내연녀 유해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다니와 진지에게 극형과 정치권리 평생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진창병에게 무기징역, 정치생활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극형이 선고되자 다니와는 주사형을 집행해달라고 마지막에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 9월 5일 최고인민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 7.9 폭발 사건의 주범 다니와와 진지는 산동성 진안시에서 극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